오타원 이청춘 대봉도는 1886년 전북 전주시 청수동에서 부친 이인경 선생과 모친 김설상화 여사의 3녀 중 셋째로 출생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가정 환경이 순조롭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였고, 중년에는 생자녀 없이 외롭게 절약 건박을 주장하며 어려운 살림을 하셨습니다. 38세 원기 8년 불옥을 바라보는 세월을 살다 우연히 마당 가운데서 돼지 자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호련히 느낀 바가 있어 인생의 본분을 찾고 참다운 사람의 길을 걷고자 결심한 후 동년 12월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으로부터 대종사의 고명하신 성체와 도덕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원기 9년 봄 전주부 대정정에 행가하신 대종사를 뵙고 환히 용약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 인생의 본분을 찾기로 서원하셨습니다. 원기 10년 오타원 대봉도는 한결같은 신성으로 그동안 근검저축하였던 전재산 70두락의 토지를 입교 기념으로 희사하였던 바, 대종사는 귀한 재산을 벼랑간에 전부 희사함은 불가하니 차차 지내면서 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나 한번 마음먹은 것이 오니 회중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려 기어이 희사함으로써 본교의 창립도상에 기초를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원기 11년 2월에는 모친을 모시고 충부군해로 이사함과 동시에 전부 출신을 단행하셨습니다. 이후 대종사를 가까이 모시며 입선하시었으며 청빈하게 수양에 정진하셨습니다. 원기 19년에는 총부 순교로 1년간 봉직하였고, 원기 20년에는 고향 전주지방의 교화사업의 포부를 가지고 자비 1000여 원을 투입하여 노송동에 회관을 마련하고 전주 교무로 부임 4년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부 발전과 교세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귀중한 정제를 회상 초창기에 쾌척하여 대도 회상 창업을 도왔고,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여 행복한 미래를 개척한 오타원 대봉도. 원기 40년 7월 19일 전주 양로원에서 세수 70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에 대해서 여성 유일 창립 8기인 원불교의 영원한 청춘 오타원 이청춘 대봉도님에 대해서 장지혜 교무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의 영원한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오타원 이청춘 선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발표자 중 가장 청춘에 가까운 월간원강 장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너무 교우님들이랑 처장님께서 잘해주셔가지고 청춘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준비한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춘 선지님께서 전주 화춘이 변하여 원불교 청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신 말씀에 착안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하고 전주 이화춘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명하고 원불교 이청춘의 삶, 그리고 오타원 선지님의 상징적인 활동 3가지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고 이 시대에 그럼 그 청춘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마 누구에게나 설렘을 가져다 주기 충분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상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기억해 봐도 어떤 선진을 발표 주제로 삼겠느냐는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오타원 선진을 선택하게 된 이유 역시 이 청춘이라는 단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타원 이청춘 선지는 청춘이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저와 딱 100살 한 세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마 분명히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타원 선지는 소태산 대종사가 불법 연구의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가질 당시에 7인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사재를 모두 털어서 익산 총부 건설과 전주지방 교화에도 굉장히 큰 몫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큰 조명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기녀 출신이라는 약간은 독특한 그 전생의 이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오타원 선진이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원기 9년 익산 시대는 그 대종사님의 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외형을 확장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여성 유일의 불법 연구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그 불법 연구의 정말 시작과 또 익산 시대의 확장 발전에 오롯이 함께한 오타원 선지님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정말 티끌만한 사심도 남기지 않고 다 바친 그 정성과 신성,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과정 등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학벌이나 출신 등에 대한 구애 없이 각자의 역량을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했던 소태산 대종사님의 너른 품과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상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주 이화춘의 삶입니다. 오타원 선지는 1886년 3월 26일 전북 전주시 청수동에서 3녀 중 셋째로 출생하십니다. 어릴 적의 기상은 퍽 활달하고 누구보다도 다정다감한 소녀였지만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가정 환경이 순조롭지 못해서 파란중첩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중년에 부군 박윤상과 인연을 맺었으나 슬아의 자녀가 없이 외롭게 살았고 그보다 젊은 시절에는 기녀의 삶을 걸었습니다. 사실 다른 선지님들에 비해서 오타원 선지님에 대한 어린 시절이나 입회 이전의 삶의 모습은 그 내용이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한계로 많이 다가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가족관계가 매우 단순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젊은 날의 기녀 출신에 대한 그 이력을 굳이 자세하게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월말통신 22호에 남아있는 오타원 선진의 글 한 편에서 전주 이화춘으로 살았던 오타원 선진의 당시 생활에 대한 대략의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집 122쪽에 실어두었습니다. 기녀로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내고 불혹의 나이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오타원 선지는 마당에서 돼지 한 쌍이 노는 것을 보고 애욕과 탐착,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지난날 세월을 모두 정리하고 참다운 사람의 길을 걷고자 무국대도교의 도주인 조철제에게 내왕하기도 하고 또 김남천 선진의 권유에 따라 태을도를 왕래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천 선지는 오타원 선진의 외숙부가 되는데 사실상 오타원 선진의 입교는 삼타원 최도화 선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박성은 교우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삼타원 최도화 선진님이십니다. 그 입교로 인해서 원불교 이청춘의 삶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원기 8년 12월 27일 양력입니다. 오타원 선지는 삼타원 최도화 선진의 인도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회 시기에 대한 그 기록들 간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원불교 법훈록에서는 원기 9년 봄에 전주에 행가한 소태산 대종사를 뵙고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법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교사에는 원기 8년 음력 11월에 전주 임시 출장 만들 때 이청춘이 주선한 10여 칸의 집에서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연구의 입회 원명부에도 이청춘 선진의 입문 연월일이 원기 8년 음력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원불교 법훈록에 기록된 원기 9년 봄은 대종사가
이미 오타원 선진을 포함한 7인의 발기인들과 함께 불법 연구의 창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던 때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아마 입교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불법 연구의 창립 발기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 아마 그 전년도 원기 8년 겨울에 이미 대종사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연구의 입회 원명부와 원불교 법훈록, 그리고 원불교 교사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약간의 오류는 차치하고라도 대종사에게 청춘이라는 법명을 받게 된 오타원 선지는 이 법명이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기 13년 월말통신 제22호에 40평생을 광음을 보내고 또 기사마저 보내며라는 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이 고목생춘 갱생로를 잡았으랴. 오늘의 청춘만은 봄이 와도 청춘이요, 여름이 와도 청춘이요, 가을이 와도 청춘이요, 겨울이 와도 청춘이요, 사시청춘 내가 되며 10년이 가도 청춘이요, 100년이 가도 청춘이요, 1000년 만년이 가더라도 오직 청춘은 청춘으로 일관하리라. 오타원 선지님께서는 용모가 굉장히 단정하고 성격은 명랑쾌활했으며 이론이 밝고 좌담석상에서는 웅변가라는 평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원기 9년 익산 총부 건설 착수 당시 특별 후원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셨고, 원기 10년에는 입교 기념으로 자신이 가진 토지 전부를 교단에 희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원기 11년 2월에 모친과 함께 총부 군내로 이사를 하셨고, 곧이어 3월에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공부 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취미가 있으셔서 대종사님께서 영산으로 가면 영산, 만덕산으로 가면 만덕산 모두 따라다니시면서 입선과 청법에 굉장한 정성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 정진에 노력하면서 생활하시던 오타원 선지인에게도 딱 한 가지 떼지 못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종사님과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본 원고에도 실어두었습니다. 오타원 선지는 원기 12년 산업부 창립단이 조직될 당시에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분은 군중의 여성은 딱 2인이었습니다. 원기 16년 3월에는 예비 여자 수의단 후보에 내정되셨고, 원기 28년 4월 29일 여자 정수의단이 확정될 때 손방단원에 올라서 수의단원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좀 특별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원기 14년에 여자 전무 출신 수용에 관한 건으로 의견 제출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건부 보류인 병종 등급을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아마 이 여자 전무 출신 수용에 관한 건 의견을 내신 것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여성 교역자로서의 그 의견 제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기 17년에는 현 시대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주제로 부산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다방면으로 여성의 역할 신장에 대한 주장을 하셨던 당시 오타원 선진의 호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도 한편 원고에 실어두었습니다. 교화 이력으로는 원기 19년 중앙총부 순교감직을 수행하다가 원기 20년부터 23년까지는 전주지부에서 활동하셨고, 원기 33년도에는 남선지부에서 1년간 교무로 근무하시고 퇴임하셨습니다. 이후 원기 40년 열반에 드셨는데, 원기 38년 제1대 총결산 당시 전무 출신 성적총람 정1등, 원기 73년 이대말 결산 성업대회에서 대봉도 법훈에 추서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원불교 이청춘의 삶에 대한 내용은 월말통신과 월보, 회보 등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서 부록으로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타원 선지님의 상징적인 활동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상징적인 활동 3가지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불법 연구의 창립 발기인에 참여하셨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중앙총부 유지건설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는 점이고, 세 번째로는 전주교화의 터전을 마련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성유일로 불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에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타원 선진은 원기 9년에 불법연구회 창립을 준비할 당시에 7인의 발기인 중 여성 유일의 1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아무래도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5년에 남녀 권리 동의를 선언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론이 현실에서 직접 실현된 단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타원 선진과 소태산 대종사과의 만남의 시기에 대한 약간의 착오는 언급을 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원기 8년 겨울이든 원기 9년 봄이든 간에 눈여겨봐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타원 선진이 여성 제자 중에는 32번째로 소태산 대종사 문화에 들어왔고, 또 만남의 시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립 발기인, 그것도 여성 유일의 발기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여성 제자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타원 선진이 창립 발기인에 함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로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의 근거에서 가능한 추측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측입니다. 오타원 선진은 경제적 혹은 사업 방면의 안목이 굉장히 탁월했고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알아보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기 9년 창립 총회 후에 대종사님께서는 상조조합을 신설하고 각종 자금의 저축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때 모인 자금으로 여러 가지 장농, 양잠 등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익산 총부의 경우 오타원 선진의 제안으로 공동 양잠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오타원 선진은 산업부 창립단을 조직할 당시에도 발기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당시 발기인 8인 중에 여성은 이청춘 선진과 최도하 선진 2인뿐이었는데, 일반적인 인식으로 경제 부문이나 산업 부문은 남성적 이미지가 강하고 또 실제로도 남성들이 주로 활동했던 분야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러한 영역에 오타원 선진이 함께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불법 연구의 초기 당시 익산 총부 건설과 또 전주 교화 기지 마련에 굉장히 많은 사재를 희사하셨는데, 당시에 38밖에 안 됐던 오타원 선진이 그와 같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이유를 단순히 화려한 기녀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타원 선진은 생전에도 아주 단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고 해도 경제적인 계획성이나 안목이 없으면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례들을 미뤄볼 때 아마도 오타원 선진의 경제적 안목은 남다른 면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대종사님 눈에 띄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추측입니다. 오타원 선진은 정규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학식과 문예 등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불법 연구의 창립 발기에 영감을 제공하는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렇게 영감을 제공하는 여성에 대해서 뮤즈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뮤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한 기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본래 기녀는 음악과 시, 무용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종합 예능인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신문상으로는 천민이었지만 양반 문화와 양반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창작 예술 활동을 했고 또 여성 문화가 거의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의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의 문화적 풍요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시대 문화 또는 여성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적 존재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새 회상을 꾸려나갈 계획을 함께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타원 선진은 소태산 대종사의 평등 혹은 동권 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적임자였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대종사님의 개벽은 단순하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변화하고 바꿔가는 적극적인 개벽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회상을 만들 때 기녀 출신인 오타원 선진을 창립 발기인에 포함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남녀 평등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출신이나 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평등, 그야말로 동권을 그대로 인정한 파격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문에 들어오기 전에 삶이 어떠했든 그 여하에 관계없이 종교적인 회심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 기녀 어찌 보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서름이 남달랐을 두 조건을 모두 가진 오타원 선진의 창립 발기 이력은 그래서 더욱 큰 상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앙총부 유지 건설입니다. 원기 9년 창립 총회 후에 익산 신용리로 총부 기지가 건설되고 나서 오타원 선진은 특별 후원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기 10년에 입교 기념으로 토지 전부를 교단에 희사하게 되죠. 이 내용이 대종경 실시품 26장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교단에 희사한 토지 규모는 논 70여 두락입니다. 전주에 가지고 있던 전주 소재의 땅을 매매해서 익산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총부 유지답이 확보가 되게 되는데 이 두락이라는 게 마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할 때 논 200평, 밭 300평 정도로 환산을 하는데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이게 14,00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여러 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거절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기 13년에 제1대1회 기념총회 당시 1등 1호 유공인에도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1등 1호 유공인은 5인이었는데 4,000원 이상을 희사한 분이셨습니다. 이때 이 4,000원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이것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때가 1928년입니다. 1926년 신문 구독료가 월 1원이고 현재 신문 구독료가 월 18,000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당시 4,000원이 현재 가치로 7,200만 원 정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주 교화입니다. 전주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법 연구회 창립 이전부터 자주 다녀가셨던 곳이고 또 창립 발기의 본격 논의가 이루어진 곳임에도 원기 19년까지는 지부는 물론이고 교화의 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기 20년에 오타원 선진께서 고향인 전주에서 교화를 하기로 서원을 하고 남아있던 가옥 등을 전부 다 팔아서 1천여 원을 마련하시고 노송동에 가옥을 마련합니다. 이때부터 전주회관 간판을 붙이고 월 1일부터 교화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특별한 오타원 선진의 그 열망이 없었다면 전주 지역의 교화가 또 지금 전북교구의 그런 교세가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이 청춘의 의미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오타원 선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쁨, 희열, 충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저는 겨우 글로만 만나봤을 뿐이고 사진으로만 뵀을 뿐인데 그 이름을 청춘으로 불려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그런 점들,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잘 그려지는 까닭입니다. 저희가 살려내야 될 청춘의 의미에 대해서 상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유일의 창립 발기인으로서 남녀, 출신, 직업의 귀천을 넘어선 인권 평등의 상징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총부 유지 건설의 대사업가로서 선공후공한 삶의 표준을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주 지역 교화기지 건설의 대교화자의 모습으로서 개척 정신을 통한 자기 성불과 세상 재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오타원 선지는 자기 자신이 스승과 회상을 만나서 변화한 모습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꾸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총부 유지답 70두락의 희사와 전주지부 출장소를 만들어냈고 오타원 선진으로 하여금 성별이나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원불교의 영원한 청춘으로 남게 했습니다. 정말 교단과 스승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심 없이 보여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저의 이런 미약한 연구가 제 자신은 물론이고 교단과 교단 구성원들의 창립 정신을 살려내는데 정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염원드립니다. 네, 청춘은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타원 종살은 1893년 5월에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서 부친 이화실 선생과 모친 김씨의 이남 3녀 중 3녀로 출생하셨습니다. 천성이 인자, 고결, 침착, 과묵하였고 일찍 부친을 사별하였으며 18세에 이왕가 종친댁으로 출가하여 상당한 부귀를 누렸으나 세속 생활의 재미보다는 종교적 수양 생활을 마음 깊이 동경하셨습니다. 마침내 원기 9년 봄 서울 당주동 성성원의 집에서 박사씨와의 소개로 대종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성불제종이 가장 큰 일이라는 대종사의 말씀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육타원 종살은 전라도로 대종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대종살은 불법 연구의 창립총회를 마치고 만덕산에서 초선회를 열고 있었는데 육타원 종살은 이 자리에서 동진화란 법명을 받고 초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육타원 종살은 출가를 결심하고 그 후 원기 10년 4월 가산을 정리하고 총부로 와서 전무 출신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 창신동 가옥은 교단에 희사하여 서울교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8.15 조국 광복이 되자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후원하면서 서울지방 교세 발전에 전력하셨으며 춘천에 출장 교화를 하는 한편 개성교당의 당시 교무였던 항타원 이경순 종사와 함께 북한 교화를 개척할 계획도 세웠으나 6.25 동란을 맞아 다른 동지들을 피난하도록 도와주면서 점령치하의 고통스러운 세월에도 서울교당을 지키셨습니다. 서울 수복 후에는 금산 요양원장의 책임을 맡아 교단 요양사업의 기반 수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금산 요양원은 뒤에 동화병원, 원광 한의원 등으로 개편되었고 교단 병원 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원기 40년부터는 총부 교감 교령으로 금강원에 주재하면서 인욕 수행과 무시선의 실천에 정진하셨으며 원기 53년 1월 어느 날 육타원 종사는 좌우 동지 후진들에게 진리는 무상하여 만물은 쉬지 않고 변화한다. 영원 무궁한 이론의 진리를 잘 배우고 닦아서 고락을 초월하자 부촉하시고 며칠 후 1월 18일 육타원 종사는 마침내 75세의 세연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기 49년 제9회 임시소위단회에서는 그의 공덕을 기리며 대봉도의 법훈을 서운키로 결의하였으며 원기 62년 제71회 소위단회에서는 법위를 출가위로 추존하고 종사의 법훈을 추석키로 결의했습니다.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 그냥 말에 그냥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20분을 줘서 제 원고량이 너무 많아요. 육타원님의 그 초기 간행물인 교고총관 6건과 자료총서 10건을 그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런 자료의 근거에서 논의가 잘 안 돼요. 우리 뭐 구인선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육타원님을 한번 모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게 과제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라는 그 정치 철학이 있어요. 그 아감벤하고 특히 여성 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페미니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성학하고 여성 철학은 좀 달라요. 여성학이 조금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 좀 세다고 하면 여성 철학은 그 남성 중심적인 배제하는 철학을 좀 벗어나서 서로 간에 배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철학을 그런 사유를 관점으로 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게 과연 제가 이 뭐 아감벤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다양성적 측면 또는 다른 현대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 시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이런 논의를 통해서 자리이타라는 그 소태산의 그 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철학적이고 그 관점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볼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읽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이게 136쪽이죠. 제목은 육타원 이동진화의 삶, 성불재중의 큰일을 해야제라는 부름에 이론회상 어머니로 응답하시다. 육타원 이동진화는 정근대와 근대 사유 인간이었다. 정근대적인 신분에 의해 존숭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분의 한계에 의해 무시되었던 존재이다. 존숭과 무시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근대적 신분 질서에 의해 안락함과 함께 그러한 신분 질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사유의 인간이었다. 육타원은 소태산에게 귀하기 전 삶은 왕궁가의 첩이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서 첩이라는 소실은 경계인이었다. 사이인간이었던 것이다. 사회적 법으로 한편으로는 포함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제되는 존재였다. 가족이면서도 가족이 아니었고 남편이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남편이 떠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의무는 있으면서도 그 의무에 대한 권리는 스스로 확보해야만 되는 법에 포함되면서도 법 밖으로 배제된 존재였던 것이다. 첩제도에서 첩은 법으로 보호되는 듯 하면서도 암묵적으로는 법 밖으로 배제된 사이인간이었던 것이다. 중간에요. 소실이라는 첩은 바로 이중 구속의 삶이었다. 헐벗은 삶,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였던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은 그 당대에 우리가 그 이동진화님은 한편으로는 존중받는 삶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제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있는데 소태산을 만남으로써 이 성불재중이라는 그 어떤 부름이 그러한 것을 다 혁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밑으로 보면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성불재중의 부름에 이동진화가 어떻게 주체적 인간으로 응답해 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만 이 응답의 바탕에는 부동론이 깔려 있다. 이 부동론은 전 근대와 근대 사이의 가치에 걸쳐 있다. 이동진화 그 교단의 어머니라는 그 물음에 보면 부동론이 기반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정근대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부동론을 좀 다른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살펴볼 건데요. 여성주의를 3세대로 구분한다면 제1세대는 남성과 같은 인간이 되고 싶은 영웅적 여성성을 추구한다면 제2세대는 남성과 다른 보살핌의 여성성을 추구하며 3세대는 동일성과 차이를 공존시키는 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굉장히 이게 거친 분석인데 그냥 이런 거친 분석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해 주세요. 페미니즘은 제 1세대 영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세대를 거쳐서 좀 이렇게 양존할 수 있는 자리이타가 될 수 있는 그 여성주의로 가야 되는 논의를 좀 저희가 더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장에 보면 소태사는 동진화는 이적이 날 인물이다며 무척 신뢰하셨다. 설사 주변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 대종사님은 육타원님이 무엇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 의문이 듭니다. 그 139쪽에 연표들 있어요. 연표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연표의 근거가 그 교구총관에 나와 있는 그 이동진 의원님의 그 근무 내력들을 쫙쫙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의 대차도 있고 갑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자, 141쪽에 제가 구성된 소실의 삶 이렇게 말했어요. 이동진아님, 육타원님은 본인이 이 소실이라는 삶을 스스로가 구성한 게 아니고요. 구성당한 거예요. 구성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을 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승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약간 대차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대차가 있는 것을 좀 더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소실이라는 삶이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동진학에 있어 소실은 구성한 것이 아니라 구성된 시대적 억압이었던 것이다. 이동진학은 구성된 주체였다. 나중에 회고하기를 당신이 꽃병에 든 그 꽃과 같다는 그 말이 아마 가장 이것과 좀 핵심이 되는 말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전환이 되죠. 대종사님에게 귀의를 하고 동화선에 입선을 합니다. 동화선에 부쩍 입선을 꾸준히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마 당신이 그 구성된 삶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각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소해 나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동진아님께서 동선에 참여했던 그런 주체적 의지였던 것 같아요. 보통 뭐 동선에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동선이 뭐였는가 이거예요. 동화선이. 저는 이동진아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극복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도 나오죠. 그때 그 만덕산 할 때 이름에도 제가 여기 보면 동쪽 그 이야기는 동쪽 하늘에 번쩍번쩍 진동하는 불꽃 해서 이동진아 이름을 그렇게 한번 풀어본 거죠. 불꽃 진동하는, 예, 우리 그 폭죽 터뜨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동진아 삶은 그런 폭죽과 같은 그 은은한 폭죽 같은 삶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경성 출장소 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간에 원기 11년부터 원기 17년까지인데요. 출가 전이에요. 이게 경성 출장소 그 회원 시절. 그때 창신동 회관을 시사하시고, 이거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시 여자 수의단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경성에서 최초로 수의단을, 그 여자 수의단을 임명을 해요. 이것도 아마 상징적인 포석이고요. 단활동과 의견 제출도 하는데, 이 단활동을 하면서나 각장을 합니다. 각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기 교단의 교화단은 교당의 조직이 아니고 교화 조직이 아니라 교화 조직체가 아니었어요. 초기 교단은 교단의 조직이고 좀 다른 공익적 조직이었습니다. 번외 얘기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리교무와 전무 출신으로 출가하는데, 이 대리교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주 교무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임시 대리교무를 좀 합니다. 이 대리교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기 18년에서부터 22년까지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 교무 시절을 겪은데, 이 4년 동안에 예외 사회 교과서 설명 강연 감상담 기타 또 상담자, 여기서 상담자 역할을 쭉 하시고요. 또 그 경성을 대표해서 평의회 활동을 쭉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표에 보면 나옵니다. 표 3. 표사에 보면 쭉 나오고요. 요양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많이 아프셔갖고 5년 동안 요양을 하시는데, 이때도 간접적으로 또 교무 역할을 합니다. 또 간접적으로. 그리고 상담 또 이때도 상담을 잘 하시는. 그리고 이제 기념행사 같은데, 천도제 같은데 있을 때 바쁜 사람을 대리하고 또 대신 이렇게 참여도 해주는 것도 이것도 표에 나오죠.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로 일단은 이 활동된 내용은 표에다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지부 교감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금산요양원 원기 36년에 그 3년간 역임하고, 또 총부 주재 시절로 넘어가는데요. 익산요양원 원장, 그다음에 중앙선원 교감, 또 총부 교감, 정화사 자문위원, 경제위원 위촉, 교무부 교령 뭐 이런 역대 활동을 하면서 이 시대 때 교단의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응산 이완철 교무님과 함께 경성지부 교무, 여자 교무, 남자 교무를 거쳐서 아주 투톱으로 그냥 계속 쭉 가세요. 그냥 이분들이 아주 재밌으십니다. 이분.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 양잠 추력 같은 것도 나와요. 양잠 추력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목록을 다 뽑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했는가도 볼 수 있고요. 열반에 즈음 하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빨리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그 일원회상의 이제 그 역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일원회상이 호법자였는데 불법 연구의 대희사자 있어요. 여기 지금 현영리 있죠. 현영리에다가 뭐 지금 기록에 보면은 850평을 이동주 법사님 땅을 갖고 경작을 새로 경작하는 거죠. 그리고 6,000평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6,000평 상당히 커요. 이 6,000평을 어떻게 사셨을까? 고민입니다. 의문. 이게 이런 것이 있었고, 나중에 막 4,000원을 상조부에 내놓고 그걸로 참 여러 일을 합니다. 이런 거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대종사님 자녀분들의 그 교육비를 육타원님이 다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자녀만 교육부로 썼는가, 다른 분도 썼는가, 다른 분이 안 보여요. 대종사님이 다 쓰신 것 같아요. 이동진원님 양좀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리고 금산요양원 투자에서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다른 사업으로 삼창공사 사업하면서나 많이 이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각종 위원회, 뭐 충북대책위원회, 법운재단, 동산휴양원 이 표에다가 정리해봤어요. 온 위원회를 거의 다 충북 시절에 이제 하게 됩니다. 동화선 및 적공수행, 이 동화선 적공수행이 쭉 나오는데 표에 나옵니다. 표 7. 몇 쪽이냐? 149쪽. 표 7에 보면은 꾸준히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수행도 연구부 갑반에 오르고 법설도 기재를 하세요. 근데 두 건을 법설 기재를 하시는데 미료 탈락.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유공인 승급종 잘 알다시피 제1회 유공인으로 되고 정식 특징부 되고 예비 범화 상정급 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 종사위까지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근데 병고 수행 많이 아프신데 주로 이제 두통, 신경통, 이 신경혈압 이제 이게 그때 당대에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봐도 이분이 굉장히 주체적 삶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실의 삶도 굉장히 당신으로서는 상당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그 152쪽에 나오는 것들은 교단에서 거의 인용이 안 돼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 도남동 교무 시절에 사회를 언제 봤으며 또 이렇게 교과서를 설명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어떤 제목으로 무엇을 했으며 그 다음에 또 강도하고 강연이 해석이 애매한데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강연은 자기 의지를 법문에 의거해서 자기 의지를 설명하는 좀 설교적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의식이 있었죠. 자기 의식.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 제목 154쪽에 보면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마음 공부 또 우리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목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제목을 봐도 우리가 그때 무슨 공부를 했으며 무엇을 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런 제목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감상담, 조남동 교무 시절부터 해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나 감상담을 하고요. 단활동 및 의견 제출도 하는데 그 각장을 하면서나 그 거진 출진 그 단이 이렇게 우수단으로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하는 것도 이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제출도 있고 의견 제출이 되게 하는데 육타원님 의견 제출이 거의 보류되든지 또는 이렇게 중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채택이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종사님을 주로 배종하면서 배종하는데요. 금강산 탑승 배종도 있고 기타 여러 곳을 배종을 해요. 부여도 같이 가시고 자료 표 22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배종한다는 게 그냥 소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겸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장 순교 및 교리 강습회 활동도 있는데 특히 교리 강습회 활동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강사로서 활동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출천교와 연원교화도 되고 연원을 보면은 기록에 이동진아님 53명 이렇게 연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원기 37년도까지가 한 53분 정도를 입교를 시키신 것 같아요.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요. 이분이 생명의자, 동물 요즘으로 말하면 그 동물 애호가 이런 것에 아마 시초로 봐도 되고요. 또 하나는 법복이 있어요. 법복설이 방문사에서 그 사와서 그걸 했던 설, 그 다음에 이대교 또 누구시죠? 그 같이 했던 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동진아님이 설계했다는 설. 이 세 가지 설은 법복사에서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 자리이탈을 말합니다. 자리이탈.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대종사님 사상에서는 무아봉공이라 잘못 해석된 무아봉공이 중심이 아닙니다. 자리이타가 중심인데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로우려면은 이걸 보면은 그 부덕론에 나옵니다. 부덕론.
이동진아님은 철저하게 그 상대방도 이로우면서나도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안 되게끔 하신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한다고 해서 내가 희생당해버리는 희생주의 있죠. 이런 삶은 살지는 않고 내가 위한다는 것이 결코 내가 어떤 뭐 양보해야 되고 배제당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성 철학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더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요. 그냥 읽어보세요. 166쪽부터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소세사는 제1세대의 여성주의를 영웅 또는 대자적 주인이 되려는 자리주의라 한다면 2세대의 여성주의는 보살피는 이타주의라 할 것이며 제3세대의 여성주의는 주체성과 타자성, 동일성과 차이성을 공존시키는 즉 주체성과 동일성의 자리와 타자성과 차이성의 이타를 병행하는 자리이타라 할 것이다. 소태산의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간에 보면 예를 들면 소실이라는 남성 중심의 제도 안에서 안주하며 누리라고 제공된 재산을 불법 연교회라는 공도에 기부하여 활용한다. 무산자를 위하는 공도에 던져버림으로써 남성 중심의 처첩 제도를 창조적으로 예외시켜버렸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걸 그냥 전해시켜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스스로 두통과 신경증으로 대변되는 소실이라는 삶을 동화선의 수행의장에 던져버림으로써 심신을 전해시켜버린다. 남성적 가치를 다 놓아버리는 수행으로 강제된 호모 사케르의 삶을 무화시키고 전복시켰던 것이다. 포함되면서도 예외되었던 강제된 법 자체를 자주적이면서도 공도 연대적인 여성주의적 삶을 통해서 상대를 배제하여 우월해지려는 남성적 가치를 무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무의의 위,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넘어서 하지 않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불 재중이 성불이 자리라고 하면 재중을 이타라고 할 수 있는데 성불 재중을 독립적 관계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차리타적 관점으로 해서 여성주의는 살림이죠. 계속 반복되지만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뭔가 막 싸워서 상대를 배제시켜버리고 상대보다 우월해지고 상대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거기서 뭔가 그 말뚝을 박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삶의 이동진아님의 그 조용한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주변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